자, 그럼 이제 이 시의 포인트를 잡아봅시다. 이 시의 포인트. 자, 이 시의 포인트는요, 이 시를 쓴 사람에 있어요. 이 시를 누가 썼지? 김소월의 초혼이라는 작품입니다. 초혼. 자, 먼저 시를 한번 쭉 읽어보고 포인트를 좀 잡아보자고. 자, 선산이 부서진 이름이여, 허공 중에 헤어진 이름이여,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여,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많이 들어본 구절이죠? 1년의 핵심어는 당연히 이름입니다. 근데 이 이름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초혼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이름을 부르는 행위 자체가 초혼의 과정이에요. 초혼의 과정. 이게 뭐냐면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죽은 사람에 대한 미련이 많았어. 왜 3일장이나 지내느냐? 중간에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래서. 그리고 3일장 지내고 난 다음에는 이제 매장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지? 매장하기 전에도 미련이 남아가지고 허리춤에 손을 얹고 그 사람이 평소에 사용하던 물건, 주로 옷입니다. 이런 걸 들고 길동아, 길동아, 길동아 이런 식으로 이름을 3번 부르는 거예요. 그때 살아나는 놈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나 봐. 근데 대부분 없겠죠. 그죠? 어쨌거나 그 과정을 거친 다음에 매장을 하던, 화장을 하던, 수장을 하던, 풍장을 하던 했대요.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이름을 부르는 행위는 마지막에 이제 죽음을 확인하는 그런 초혼의 행위가 됩니다. 됐죠? 자, 이언 어렵지 않죠? 심중에 남아있는 말 한마디는 끝끝내 마주하지 못했구나. 사랑하던 사람이여, 사랑하던 사람이여. 3년부터 이미지가 조금씩 나옵니다. 붉은 애는 서산마루에 걸렸다. 시각적으로 붉은색 이미지면서 운동적으로는 하강 이미지잖아. 약간 슬픈 애상적 분위기라고 그러나? 애상적 분위기. 우리 슬픈 걸 애상적 분위기라고 그러죠? 이런 정서가 환기가 되죠, 이미지에서. 사슴의 무리도, 사슴이의 무리도 슬피 운다. 요거는 당연히 뭐야? 요거는? 너 많이 배웠잖아. 이거 뭐라고 그래? 네? 감정이입이라고 그러죠, 감정이입. 감정이입이 뭔지 알지? 사슴은 아무 생각 없이 울지 않냐. 근데 이게 슬피 운다고 생각되는 것은, 내가 슬프기 때문에 사슴의 울음소리가 슬프게 들리는 거죠. 감정이입. 떨어져 나간 산 위에서 뭔가 떨어져 나간 산 위에 고독감이 느껴지죠. 고독감. 고독감이 느껴집니다. 나는 그대의 이름을 부르노라. 예상적 분위기와 고독감이 느껴진다. 보통 전에도 배웠지만 이미지는 이런 식으로 정서를 환기시켜요. 그 부분을 정확하게 읽어주면 되고, 그 다음 또 서름에 겹도록 부르노라, 서름에 겹도록 부르노라. 부르는 소리는 비껴가지만 하늘과 땅 사이가 너무 넓구나. 요거 비껴가지만이랑 넓구나가 대응되죠. 얘들아, 하늘과 땅 사이가 너무 멀구나 이러면 여기 서술어가 비껴가지만이 안 어울리지. 뭐가 돼야 돼? 예? 뭐 미치지 못하지만 이런 게 들어가야죠. 아니 이렇게 멀면 소리 불러도 위에까지 안 닿을 거 아니냐. 그런데 이거는 안 닿는다가 아니죠. 관역이 너무 넓은 거야. 그래서 명중을 못 시키는 거잖아. 비껴간다는 게. 그죠? 그게 왜 그래? 넓으니까. 하늘과 땅 사이가 너무 먼 게 아닙니다. 넓은 거예요. 관역이 넓으니까 안 맞는 거야. 비껴가는 거야. 자, 여기까지 대체로 봤을 때 핵심어가 요 말이나 이름이나 말이나 소리 같은 게 됩니다.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이 너희가 봤을 때 어떤 의미를 가져, 의미를 못 가져. 되게 공허하죠. 그죠? 화자가 부르는 이름이나 아니면 가슴속에 간직했던 말이나 아니면 임을 향해서 부르는 이런 소리, 이런 것들이 특별한 의미를 가지지 못하죠. 너무 공허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핵심이 나옵니다. 선체로 이 자리에 돌이 되어도. 드디어 핵심어 나왔네. 이 돌은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거야? 돌은 화자의 태도를 나타내는 이미지를 갖거든요. 돌. 얘들아, 보통 돌이 갖는 이미지는 뭐냐?
보통 어떤 설화 같은 거 보면 동양이든 서양이든 똑같아요. 어떤 그 순간에 대한 멈춤이랄까? 이런 거죠. 그죠? 돌이 된다는 것은 석화 이미지는 그 순간에 대한 멈춤이에요. 보통 이제, 돌아보지 마. 돌아보면 돌이 될 거야. 이런 얘기는 동양이나 서양이나 다 있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돌아보는 순간 석화가 되고 그 순간에 멈춰버리잖아요. 그죠? 혹은 이거는 이제 금기의 위반은 아닌데, 이런 거죠. 이제 박재상 설화라고 너희 들어봤니? 신라 때의 재상인데요. 일본으로 어떤 인물을 띄고 갔어. 와이프가 그 박재상을 기다리다가 선체로 그 자리에서 돌이 됐다는 전설이 있거든요. 그게 망부석 설화입니다. 망부석 설화. 증거물이 망부석으로 있고 어떤 사물이 증거물로 있는 거죠. 그리고 비극적이라는 점에서 전설로 많이 취급되죠. 그럼 망부석 설화가 연상되는 이미지예요. 그죠? 선차리에 이 자리에 돌이 돼도. 그러니까 순간에 대한 멈춤이니까 앉아 있거나 누워 있는 게 아니에요. 서 있어요. 힘들겠죠? 그죠? 힘들어요. 그 순간에 멈춰서 움직이지 않게 했다는 거잖아. 이건 뭐니? 예? 기다림의 의지지요. 기다림의 의지. 그지? 기다림의 의지입니다. 됐지? 기다림의 의지. 사실 이 기다림의 의지는 무엇과 일맥상통하냐면 영원성과 일맥상통해요. 영원성과. 그렇다면 앞에서 우리가 공허하다고 봤던 것들 있잖아. 이런 건 전부 순간적이었던 거잖아. 이름 날아가잖아. 그죠? 흩어져 버려요. 그죠? 심중에 있는 말 가슴속에 있으면 뭐해? 못했는데 곧 사라지겠지. 그렇죠? 임을 향해서 내가 부르는 소리 비껴갔어. 끝났어. 그거. 명중 못한 총알이 무슨 의미가 있어. 그지? 근데 이건 의미가 있죠. 그렇죠? 그건 다 순간적이고 사라지는 거지만 화자의 태도는 그것과 대조가 됩니다. 영원해요. 됐죠? 사랑하던 사람이요, 사랑하던 사람이요. 이렇게 끝납니다. 대충 어떤 시인지 알겠죠?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이 시의 포인트를 잡아봅시다. 이 시의 포인트. 자, 이 시의 포인트는요. 이 시를 쓴 사람에 있어요. 이 시를 누가 썼지? 김소월. 너 김소월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 김소월 어떤 사람입니까? 얘들아, 우리가 고전시가라고 그러죠. 고전시가. 끝에가 가로 끝난다는 건 노래예요. 우리나라 고전시가들은 옛날 시들은 전부 노래로 불렸다는 얘기입니다. 전부 노래로 불렸어. 아무리 긴 것도 노래인 것 같지 않은 거 있잖아. 관동별곡 이런 거. 그런 것도 다 노래였어요. 알겠니? 근데 서양 시들은 안 그렇습니다. 서양 시들은 전부 낭송이에요. 중국 같은 경우도 한시 있잖아요. 전부 낭송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낭송이 없어요. 전부 노래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지금 현대시는 노래를 부르지 않죠. 그러면 쭉 노래로 부르다가 어느 순간에 낭송으로 바뀌었을 거 아니냐. 그 바뀐 1세대가 김소월이야.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나라 시의 근대성을 담보하는 사람이면서 또 근대시와 전통시를 이어주는 전통성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시는 이 두 가지가 특징이에요. 전통성과 근대성. 알겠니? 이걸 잘 보시면 됩니다. 일단 김소월 시는 모든 김소월 시는 거의 정형률에 가까운 리듬을 가지고 있습니다. 7호조의 선문부라고 그러죠. 거의 정형률에 가까운 리듬을 가지고 있어. 이러면 옛날 시처럼 노래를 부를 수 있어요. 내가 대학 가가지고 제일 황당했던 게 뭐냐면 너희 김소월의 진달래꽃 있지 않냐? 그거 되게 슬픈 시죠. 그걸 대학 갔더니 사람들이 응원가로 부르고 있더라고. 응원가로. 굉장히 흥겹게. 왜 그러냐면 사실 이제 김소월 씨 같은 경우는 완벽한 정형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노래를 쉽게 바꿔서 부를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래요. 내 7호조의 선문부가 뭔지는 대충 알지? 한번 볼까? 자, 해보자. 이거 지우고 해야지. 자,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요. 3번 끊어졌지? 3번 끊어졌다고 삼문보가 아니야. 3번 끊어지는 게 반복돼야 삼문보야. 허공 중에 헤어진 이름이요. 3번 끊어지는 거 반복되죠. 끝까지 반복될까? 예, 끝까지 반복됩니다. 거의 정형률에 가깝다니까요. 이걸 뭐라고 불러? 음보율. 음보율. 숨의 단위예요. 숨의 단위가 반복되는 겁니다. 됐지?
그 다음에 산산이 몇 글자? 세 글자. 부서진 세 글자. 이름이요 몇 글자? 네 글자. 허공 중에 네 글자. 헤어진 세 글자. 이름이요 네 글자. 요거 합쳐보니까 이건 여섯 글자, 네 글자죠. 요거는 합쳐보니까 일곱 글자, 네 글자죠. 그죠? 이건 둘 다 일곱 글자, 다섯 글자의 변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 글자씩은 플러스 마이너스 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7호조 리듬의 살짝 변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너희 잘 아는 김소월의 진달래꽃 있잖아. 진달래꽃도 해보면 이렇게 완벽한 정형이를 가지고 있어요. 이거보다 더 완벽해. 알겠냐? 그런 게 김소월 씨다. 그래서 첫 번째 정통성은 어디서 갖는다? 요 전통 리듬에서 전통성을 가집니다. 전통 리듬에서. 됐죠? 전통 리듬에서 전통성 가진다. 두 번째. 그 다음에 정서적인 면에서도 정통성을 갖습니다. 정서적인 면에서. 자, 이것이 다루고 있는 전통 정서는 뭐? 한이죠, 한. 그죠? 한. 우리 민족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고유한 정서예요, 한. 사실 외국 사람들한테 이걸 이해시키는 건 굉장히 어렵죠, 이 한. 자, 그 다음에 요 한과 관련된 고복의식이 있습니다. 고복이라는 건 이제 이름을 부른다는 뜻이에요. 이름을 불러서 돌아오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고복. 죽음을 영원한 이별로 인식한다. 이게 현세 중심적인 생각인 거죠. 죽음은 이제 다시는 못 만나요. 그러니까 미련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지. 그지? 그래서 허공에 떠서 저승으로 가고 있는 혼을 돌아오라고 부르는 행위로서 불러도 혼이 돌아오지 않고 죽은 사람이 깨어나지 않으면 그때 발상을 하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돌의 이미지. 이건 이제 석화설화와 관련이 있고, 이 석화설화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망부석설화. 박제해상과 관련된 망부석설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 이별하지 못하는 마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기다림의 의지라고 그랬죠. 그리고 순간의 석화가 영원해진다. 지금 나의 태도가 돌이 된다는 것은 지금 태도로 끝까지 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에요. 그죠? 이건 무엇과 대조가 된다? 헤어진 이름, 비껴가는 소리. 이런 순간적인 것들과 대조가 된다. 됐니? 여기까지가 김소월의 정통성입니다. 전통성. 그러면 근대성도 있을 거 아닙니까? 있죠, 당연히. 자, 이 시의 분위기예요. 이 시의 분위기. 어떠니? 굉장히 격정적이죠. 그죠? 격정적인 감정의 분출은 우리나라 고전 시가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러니? 얘들아,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감정을 솔직하게 분출하는 걸 미덕으로 삼아 아니면 감추는 걸 미덕으로 삼아. 그렇죠. 그죠? 저는 그래서 남자로 태어난 덕분에 굉장히 많은 피해를 봤어요. 이 가부장 사회에서. 정말로. 정말로.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그렇게 가르쳤거든. 나는 제 감정이 되게 섬세하거든요. 어떤 드라마나 이런 거 보다가 딱 그 섬세하게 나의 감정을 톡 건드리는 순간이 오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흐른다고. 그러면 아빠가 가지고 머리통을 쳐요. 사내 자식이 질질 짜기 기집애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근데 진짜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데, 그것 때문에. 그런 거. 감정이 솔직하고 분출되면, 사내답지 못한 거고, 문학에서도 감정의 절제, 이런 것들이 항상 미덕으로 이렇게 보였던 게 우리나라 전통 문학입니다. 근데 그거에 비해서 이 작품은 정반대 위치에 있죠. 아주 격정적인 감정을 분출하는 그런 작품입니다. 요거는 이제 김소월이 가진 근대성으로 봐야 됩니다. 일거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자, 삼음보 운율을 통해서 전통적인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맞니? 맞지? 19의 행과 반복을 통해서 격정적인 감정을 억제하고 있다. 정반대로 얘기하고 있죠. 19의 행의 반복을 통해서 격정적인 감정을 어떻게 하고 있다? 분출하고 있다. 이래야 맞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공간의 형상화를 통해서 화자의 정서가 드러내고 있다. 맞죠? 공간이 형상화된 거. 하늘과 땅 사이가 어떻게 되다고 그랬어? 너무 넓다고 그랬죠? 이런 건 공간의 형상화예요. 대상의 감정을 이입했죠. 누구 있었니? 사슴이. 사슴이의 무리도 슬피운다. 그렇지? 특정한 이미지를 통해서 대상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는 이미지는 뭐의 이미지? 돌의 이미지였죠. 그지? 의지와 영원성의 이미지. 그게 돌이었습니다. 했니?